취업 상태가 좋은 걸로, 고용 상태가 좋은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배운 기본적인 두 개념,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용해 가지고 집단별로 이 고용 상태를 우리가 뭐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종교,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인종 간에, 아니면 이 뭐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과 흑인 간의 고용률, 아니면 실업률, 아니면 이제 뭐 이 전체하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아니면 남녀 간의 실업률, 고용 뭐 아니면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을 이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봐서 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 더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하면 조금 더 고용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뭐 정책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법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업률 전체죠.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의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추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보면 이 파란색은 이제 추세고, 그 다음에 빨간 게 이게 진짜 아까 말한 그 식대로 계산되는 실제 실업률입니다. 실제 실업률인데, 이 추세를 이거는 이제 사이클을 이루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선을 나타낸 것이 이 선인데, 이걸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자연 실업률은 그냥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세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어떻게 봐서 전후 장기 평균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실업률의 추세고, 이게 자연 실업률이고, 그 이야기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 실업률이 상승 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입니다. 정상적인. 자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Natural rate of natural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 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상태의 실업률을 우리가 용어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실업률.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스럽다, 바람직한 실업률 상태다.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업률이 0이 될 수도 없고, 실업률이 아주 낮아지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에서 더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업률을 낮고 높고에 따른 뭔가 하면 이게 장점과 단점, 뭔가 하면 이걸 다 감안해 가지고 가장 좋은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실업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 경제에 좋은 상태다라는 것이고, 실제 실업률은 이 실업률에서 아래 위로 벗어나죠. 이 장기 평균에서 벗어나죠. 여기서는 그것보다 고용이 더 과했다, 너무 많이 고용된 상태고, 여기서는 이제 실업이 많이 발생했다, 고용이 부족한 상태, 이런 게 이제 이 현실입니다. 자, 자연 실업률, 그 다음에 실제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뭐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자연 실업률 자체도 변합니다. 추세가 변하죠. 그거는 경제 구조의 변화, 고용 관행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연 실업률도 이렇게 변하는 게 나타나죠. 자연 실업률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데이터지만 여기서 80년대부터 전반적으로는 쭉 떨어지는 뭐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뭐 그래도 뭔가 뭐 여전히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5%.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5%보다 높으면 고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실업률이 5%보다 뭐 낮으면 4.9%다, 5.5%다. 그러면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고용은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 실업률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있는데, 이 큰 이 산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큰 산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가 이게 쭉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죠. 80년대부터.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미국은 80년대부터 자연실업률이 떨어졌느냐? 유럽은 뭔가 하면 그 반대입니다. 유럽은 자연실업률이 한 8% 됩니다. 8% 되면서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거기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연실업률 상태가. 이게 자연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 상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경제가 뭔가 하면 높은 실업률을 더 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경제의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좋아지면 이 자연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보면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애매하지만 요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이 전체 실업률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90년대 중반까지가 있었고 90년대 중반은 그냥 실업률이 쭉 떨어진 추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전업평균인 자연실업률도 떨어지는 추세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고용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이 더 쭉 좋아지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요걸 날려버리고 그 다음 이후에 이걸 쭉 보라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보면 쭉 뭔가 하면 왔다 갔다는 하지만 추세는 그냥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4%대 3.5에서 3.5% 돼서 쭉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 이야기는, 자,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고용 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큰 변화가 없는데, 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게 나빠졌느냐? 나빠지진 않은 거죠. 더 좋아지지도 않았고. 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그래도 뭔가 하면 이 상태가 미국보다는 실업률이 낮은 거죠, 평균이.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면 고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 쭉 이게 쭉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는 갈수록 뭔가 하면 고용 자체가 뭔가 하면 전반 고용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확 뛰는데 왜 이렇게 뛰느냐?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 큰 사건이었죠. 1998년, 97년 말에 발생했던 동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소위 외환위기, 뭐 IMF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죠. 즉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부도 지경에 빠졌죠. 빠짐으로써 강력한 구조조정을 겪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거의 경제 전체적으로 관행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법규를 다 뜯어 고친 겁니다. 그 결과 노동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제일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 있던 소위 종신고용 관행 자체가 이 구조조정기로서 뭔가 하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진 것이 옛날에는 종신고용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고 한 회사 취직하면 진짜 충성을 다 했습니다. 회사에 충성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나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 거죠. 일을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봐도 힘드니까 뭔가 하면 잘라내더라 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뭔가 하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정근대적인 뭐 충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결국은 뭔가 하면 나도 회사도 나를 위해서 했고 나도 회사를 위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더 뭐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이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종신고용 관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소위 경력직이 회사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쟤 어디서 문제가 있냐? 그때 경력직이 뭔가 하면 다른 회사로 가겠다 그러면 뭐 당장 뭔가 하면 문제가 있냐라고 보는 거죠. 저기 왜 관두고 나와? 그것부터 열심히 찾는 거죠. 물론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뭔가 하면 색안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제 금융위기 겪고 나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 다들 뭔가 하면 조금 더 좋으면 딴 데로 옮기는 분위기니까 일단 옮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렇게 거부감을 본인도 안 느끼고 받는 회사들도 그런 경력직을 많이 또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들도 경력직을 받으니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졸 처음 졸업해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으면 뭐 처음 받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 월급만큼 바꿔달라 그러면 한 2년 이상은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입돼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회사에 기여를 못하는 직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배우고 뭐 그다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레이닝 기간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비용이 없이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력직을 뽑는 시장이 생기고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다 보니까 더 힘이 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기업일수록 경력직이 많이 가고 뭐 중소기업은 뭐 경력직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래야 돼요. 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해가지고 대기업은 점점점 신입사원의 그 문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고 뭔가 하면 중소기업에서 뭔가 하면 일단 한 2년 동안 2년 내지 3년 정도 해가지고 뭔가 레퍼런스를 구하고 그 다음 평을 받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중견 대기업으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취업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뀐 거죠. 상대적으로 옛날만큼 대졸자들이 대기업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대기업에서 신입 뽑는 게 확 줄고 경력직을 많이 뽑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다는 말은 옛날에는 평생 뭔가 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구직활동 한번 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살면서 구직활동을 서너 번, 직장을 서너 번 옮기는 것은 뭐 평균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옮길 때마다 실업기간이 발생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신고용 고용관행이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한 스텝업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스텝업을 했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뭐 별 차이가 쭉 없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거는 지금 더 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최근에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까지 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추가로 뭐 같은 케이스 스타디인데, 집단별, 그러니까 어떤 집단별 고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별 경제활동 참가 형태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봤죠. 이 데이터에서도 있었죠. 이 데이터에서도 있었지만 뒤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뭐 왜 이걸 보냐 그러면 소위 이제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 80년대 이후부터 제일 큰 고용시장에서의 변화는 이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긴 데이터라서 미국 데이터인데 1950년 대부분 선진국은 이제 이 변화를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현재 경제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경제와 같은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 2차 대전 이후 경제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자 보면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만 보면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자, 요거는 여성은 뭔가 하면 거의 한 30% 조금 넘죠. 그죠? 30% 되고, 30% 되고, 여기 20%, 요 사이가 30%, 여기 40%니까 30% 되고,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9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전형적으로 여자는 집에서 애 놓고 살림 보고 살림 살고 남자는 밖에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온다 라는 그런 이제 성적인 역할이 거의 전형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30% 이게 거의 90%죠.
이 30%도 대부분 여성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뭐 결혼 전의 젊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그러고 대부분 결혼하면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전업주부가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태였다라는 건데 그 뒤에 지금 보면 뭔가 하면 이 격차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넘습니다. 넘고. 반면에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한 7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뭔가 하면 옛날에 이거는 거의 한 5, 60% 정도 격차가 났는데 30에서 60, 5, 60% 격차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한 20%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죠. 격차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난 100년간 미국 사회에서 여성 역할은 크게 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졌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냥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변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 변화가 생긴 거죠. 새로운 기술 발달, 가사노동에 투입해야 할 시간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50년, 100년 전에 그런 그 기술 상태에서는 여성이 가서 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루 내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 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빵을 굽고 뭐 그 일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 내내 그 쉴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 기술 발전, 그러니까 청소기, 세탁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온갖 기술 발전 덕에 뭔가 하면 가사 노동에 투입해야 할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어떻게 줄어드냐면 한 사람이 전업해가지고 가사 노동을 안 하더라도 둘 다 나가서 일하고 뭔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뭐 잠시 하더라도 될 정도만큼 뭔가 하면 기술이 발전됐다. 그게 이제 여성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던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기술 발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산하 제한의 기법이란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피임 방법입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 인류라는 것이 지금같이 이렇게 선진화라고 그러는 현 상태가 된 게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1950년대만 하더라도 피임을 제대로 몰랐어요. 할 줄도 모르고 피임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애를 그렇게 많이 놓게 됐었던 겁니다. 애를 그렇게 많이 놓고 물론 애 놓는 게 좋고 애 키우는 것도 즐겁고 좋고 뭐 즐겁고 좋고 뭔가 하면 애가 웃으면 참 기분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일은 고되죠. 일은 고된 건 고됩니다. 고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옛날에 애를 많이 낳았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이 피임 방법도 발달되고 간편해지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육도 받게 되고 교육도 다들 받게 되고 그러니까 원하면 뭔가 하면 이제 계획적으로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생겼고 방법이 생겼고 접근 가능한 방법이 다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를 적게 두더라는 겁니다. 적게 두더라고요. 애가 적으면 당연히 가사노동의 시간도 줍니다. 시간도 줄고 그 다음에 기간도 줄게 되죠. 줄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도 뭔가 애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면 기계화가 됐지만 자동화가 됐지만 애가 있으면 많은 시간이 특히 애가 어릴 때는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데 애가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 다음에 투입할 시간도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게 되니까 그 다음 뭐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던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걸 자기 성취를 이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되고 이 두 개는 환경입니다. 결국은 피임 방법을 알게 되고 그 계획대로 뭔가 하면 출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사노동에 뭔가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술 발전 이거 두 개 덕에 뭔가 하면 여성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정치 사회적 태도고 이게 없을 때는 뭔가 하면 여성이 일을 하는 여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뭔가 하면 이상하게 봤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하면 일단 이상하게 보고
생소하게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배려가 부족하게 되고, 뭔가 하면 같이 이 어울리는 그런 것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지니까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뭔가 포용력이 높아지고 다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 취업조선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게 대부분 다 없어지고 거의 이제 뭐 아무 제한 없이 뭔가 하면 여성들도 남자하고 똑같이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여기 빠졌는데,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가사노동에 따른 기술 발전도 있지만, 또 하나, 직장에서의 기술 발전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자,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전통적으로 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니면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뭔가 하면 사냥하고 사냥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 먹을 걸 잡아오고 여자는 동굴에서 뭔가 하면 살림 살고 애를 키우고 그게 뭔가 하면 자연적인 뭔가 하면 이 성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왜 그래 되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지. 제일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이 권력과 구조적인 차이인 거죠. 그게 계속돼 가지고 뭔가 하면 산업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도 그래서 뭐 힘든 농사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 뭐 덜 힘든 뭐 반일 같은 경우는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산업사회에 나가서도 힘을 많이 쓰는 이런 남자들이 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주로 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기계와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계를 통한 일이 많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중장비를 몬다. 진짜 제일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 수백 명이 들어야 될 걸 뭔가 하면 기계로 가지고 그냥 팍 들죠. 그런데 그 중장비 기사를 하는데 여자가 해도 관계없어요. 여자 중장비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는 제일 힘든 일도 기계를 이용하니까 문제없이 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타워크레인 있죠. 그죠? 건설 현장마다 타워크레인이 있죠. 남자들이 여전히 많지만 지금은 여자가 해도 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위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정하는 것은 섬세하게 뭔가 하면 이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뭔가 하면 요 위치를 딱 움직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봐가 여자가 더 섬세하게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뭔가 하면 이 부산항 같은 대형 항만 같은 경우에는 항만의 크레인이 제일 많이 작동합니다. 이 컨테이너를 들고 옮기는 그 작업이죠. 그걸 뭔가 하면 여자들이 그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여자들 꽤 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 힘을 들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기계 조작입니다. 이 마우스 조작하고 똑같죠. 마우스나 아니면 조이스틱 그런 조작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키게 됐던 기술 변화, 큰 기술 변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고, 반면에 또 하나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더라.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더라. 이건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은 긴 교육기간이죠. 옛날에 뭔가 하면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뭔가 하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학교까지 졸업하던 것이 그냥 디폴트죠. 물론 지금은 한 80%까지 갔다가 70%로 대학교 그 진학률이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이 긴 교육기간 때문에 옛날보다는 교육기간이 길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은퇴 연령이 하락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 거죠. 은퇴 연령이 하락하게 되니까 뭐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은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돈을 일단 뭔가 어느 정도 많이 벌었으면 그 다음에 쓰고 놀자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조기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은퇴 연령이 하락했던 것
이거 있었고,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최근 일시적인 추세고, 지금부터는 고령화 때문에 오히려 은퇴 연령이 더 뒤로 밀릴 겁니다. 은퇴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은 좀 이게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65세,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60세였는데 이제 65세로 은퇴 연령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65세부터 주는 걸로 지금 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은퇴 연령이 70세는 될 겁니다. 70까지는 일해야지 국민연금을 줄 때가 될 겁니다. 그게 뭔가 왜 갑자기 더 많은 일하냐? 전체 그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수명 중에서 일하는 기간은 뭐 그 옛날에 비해서 크게 안 늘었을 겁니다. 전체 수명이 늘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은퇴 뒤의 기간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비율적으로 더 늘어나가면 그게 70까지는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어떤 나라는 그게 이제 75세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의한 정년퇴임은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차별로 본 거죠.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뭔가 숫자, 나이가 얼마, 65세 달하면 뭔가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사기업은 계약이니까 그건 유지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뭐 미국의 주립대학교 교수들은 뭔가 하면 65세 정년이 없어요. 보통 뭔가 별일 없으면 75세까지는 교수를 합니다. 벌써 그래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나이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이 지금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은퇴 연령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평균 수명 증가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 취업 증가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이 증가하더라. 즉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고 성적인 역할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성적인 역할이 굉장히 전형적이었죠. 전형적이었는데 이제는 왜 육아를 꼭 여자가 해야 되느냐? Why not 남자? 왜 집에서 음식이라든지 살림을 꼭 여자가 해야 되느냐? 남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나 부부 중에서 뭔가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신체 구조학상 애를 낳는 건 여자겠지만, 그 다음에 애를 키우는 거라든지 살림 사는 거는 여자가 하는 집도 생기는 거, 남자가 하는 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그게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일했는데, 뭐 서로 말이 되면 뭔가 하면 그 역할이 바뀌는 그런 과정도 꽤 생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이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형태고, 우리나라도 동일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0%, 30% 돼서 쭉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50%까지 갔습니다. 50%. 물론, 요때 여기 폭 떨어졌죠. 요게 어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좀 떨어진 겁니다. 고용사정이 나쁘니까 뭔가 하면 일단 취약한 여성부터 먼저, 고용시장에서 뭔가 하면 퇴출되는 게 맞았다라는 건데, 경제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완전히 이때보다는 더 높아졌죠.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남성은 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덜 두드러지지만 여기에 비해 가지고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성별 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고, 그 다음에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케이스 스타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실업률 통계가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측정하는가라는 거죠. 자, 지금 배웠던 실업률 이 통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자, 흔히 보면 우리가 비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실업률 통계에 대해서 비판할 때 항상 비판하는 것이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근처 뭔가 하면 돌아다니는 백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업률은 뭔가 하면 저렇게 계속 왜 낮냐는 거죠. 즉 실업 통계가 실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주된 비판입니다. 실업률 통계가 실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된 비판이죠. 왜냐하면 실업률 통계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런 엄격한 기준 내에 그 실업자를 분류해냅니다. 어떻게 봐서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실업자로 봐야 될 사람도 실업자로 간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고용 상태, 고용이 나쁜 것을 과소평가한다 라는 비판이 되어 있는 거죠. 뭐 그 비판은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ILO가 쓰고 있는 그겁니다. 그거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LO보다는 주로 OECD 기준을 합니다. ILO보다는 그래도 기준이 엄격한 기준을 봅니다. 엄격하다는 것보다 실업을 조금 넓게 보는 기준을 봅니다만은 이게 유효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지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실업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OECD 기준을 하더라도 실업자를 너무 엄격하게 본다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가 완벽하지는 못하다. 즉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과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무척 까다롭다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에 참가했다가 빠져나갔다를 하는 현상이 잦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업통계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 우리가 분류하기 힘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실망 실업자, 한계 실업자, 시간제 취업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통계를 보기 전에 이 세 개 개념부터 먼저 봅시다. 이 다음에 있는데, 뭐, 미국의 노동부에서 정의한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세 개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의 용어입니다. 한계 근로자, 실망 실업자, 한계 근로자, 그 다음에 시간제 취업자. 자, 이 용어를 이해합시다. 한계 근로자라는 것은 현재 취업 상태도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지만 과거에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취업을 원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근로자. 일하고 싶고 직장에 다니고 싶고 그런데 취업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계 근로자. 뭐 사람이 뽑아주면 뭐 얼씨구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겠는데 실제 뭔가 하면 거기에서 취업자 분류에서 만족시키는 만큼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한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취업 활동을 안 했느냐? 뭐 잠시 뭔가 하면 잊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하다가 뭔가 하면 에이 뭐 그러면서 이번은 그냥 놓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큰 문제도 이런 거죠. 이 한계 근로자 중에 이제 엄격한 케이스인데 한계 근로자 중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직장을 찾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죠. 지쳤어. 원서를 내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했다. 나를 받아줄 직장은 없다 라고 포기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실망. 그러니까 고용, 취업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더 이상 취업 활동을 안 하는 사람. 뭐, 우리 흔한 용어로 백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백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뭐 우리가 전형적인 이야기는 체육복 입고 뭔가 하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만화책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데서 이제 만화 같은 데서 그런 유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는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일이라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러고 있느냐? 눈에 맞는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뭔가 매치를 못했던 거죠. 다들 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란 거죠. 안 돼 보면 뭐 끝까지 하면 되는데 뭔가 하면 안 되면 뭔가 하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망시럽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봅시다. 관계를 본다 그러면 한계 실업자가 더 넓은 범위고 이 중에서 일부를 실망시럽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뭔가 하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백수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그래, 동네에서 놀고 있는 그냥 백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망치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계 근로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뭔가 하면 취업준비생들이 다 한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이 아니라 뭔가 하면 그냥 취업준비생들. 취업준비생들이 다 한계 근로자입니다. 취업은 아니고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취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일할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취업 준비마저도 포기한 사람을 실망 근로자, 실망 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뭔가 하면 이 용어 자체를 근로자, 한계 근로자, 실망 노동자, 근로자, 노동자, 꼭 실업자 같이 불리는데 이건 다 실업자입니다. 실업자인데, 실업자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통계분류상에서는 비경제활동입니다. 구직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실업자로 간주를 안 하는 거죠. 비경제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실업자로 봐야 되는데 실업자로 안 보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가 뭔가 하면 실업 상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한계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시제도를, 사법고시제도를 로스쿨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로 바꾼 것은 또한 이제 외무고시도 그렇습니다. 외무고시도 뭔가 하면 뭐 어떤 이제 그것도 로스쿨 비슷하게 뭔가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고시를 그렇게 바꾼 제일 큰 이유가 이 한계 근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소위 고시낭인, 수십 년 동안 뭔가 하면 그 소위 신림동 고시촌에서 그냥 고시 마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양산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한참 젊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뭔가 하면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걸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위 고시 제도를 뭔가 하면 로스쿨 제도로 바꿨다는 거죠. 바꾸는 제일 큰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물론 예외적이지만 거의 그 고시낭인인 구수를 하는 분이 검찰총장도 구수회가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 분이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구수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9년 동안, 물론 그 구수 속에는 뭔가 하면 대학교 재학 중간에 연소사 마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 하면 그 시간 낭비, 젊을 때 한참 나이 때 시간 낭비를 했는 것을 사회적으로 줄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계 근로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고시 제도를 바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자격증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뭔가 인정을 받는다. 자격증, 고시도 마찬가지죠. 고시도 그렇고 뭐 회계사도 그렇고 온갖 자격 제도라는 것이 그게 실제 뭔가 하면 일할 때 능력보다는 일할 때 능력은 대학에서 배워야 돼요. 대학에서 배워야 되고 대학에서 못 배울 것은 뭔가 하면 직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못 가르치는 걸 뭔가 하면 학생도 아니면서 따로 공부해가지고 오라 라는 것이 조금 이상한 시스템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하면 그런 너무나 자격증이 많고 그런 식으로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한계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에서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한계 근로자가 많다는 거죠. 한계 근로자 중에서는 많은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한계 근로자가 많다라는 것이 청년 실업의 문제인데 이게 청년 실업이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이걸 이제 나눠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계 근로자 중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메이저가 되는 취업 준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실망 노동자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취업 준비생이 많은 것은 소위 그 나라 고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경제활동 인구로 학생도 아니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고시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 자체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그게 문제고
뭐 실명 노동자라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모를 만든 이제 본질적인 두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간제 취업자입니다. 전업 직장을 원하고 전업 노동이 가능한 뭐뭐의 상태지만, 몸과 환경의 상태지만 시간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뭐 이 멀쩡한 그 학교도 다 졸업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살고 있다.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번득한 직장을 구해가지고 남들같이 9to5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계 근로자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취업자로 되어 있지만 완전한 불완전 취업인 거죠. 그러니까 취업 기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4주 동안에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을 했으면 아르바이트도 다 취업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뭔가 하면 취업자를 과대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취업자를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실제 취업된 상태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뺀다 그러면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상태에 대해 가지고 실업 통계가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판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실업 통계는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하고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업 통계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U1부터 U6까지 발표합니다. U1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실업만 포함된 수치입니다. 수치고, 여기는 뭐 U2 있고, 현재 공식 실업률은 U3입니다. U3. 공식 실업률이 이거죠. 이건데, U4는 여기다가 실망 실업자를 포함시킵니다. 실망 실업자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 U5는 여기다가 한계 근로자를 포함시킵니다. 한계 근로자 속에는 실망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망 실업자를 포함한 더 넓은 사람까지도 실업자로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U6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에 포함되어 있던 시간제 취업자를 뭔가 실업자로 재분류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까지도 이 통계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동시에 다 매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경우지만 공식 실업률이 4%인데 실망 실업자까지 포함시키니까 4.3%가 되고, 한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니까 4.9%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제 취업자, 불완전 취업자까지 실업자로 간주해버리니까 실업률이 8.1%까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뭘로 보냐라는 문제죠. 통계는 다 나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뭔가 하면 통계는 이건 다 있는 것이고, 거기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무조건 뭔가 하면 이게 맞다라고 보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죠. 시간제 취업자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원해가 시간제 취업자 하는 거는, 뭐 요즘 같은 경우, 그 근로시간이 짧은 프리랜서 같은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굳이 뭔가 하면 9to5 매일 출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4시간 맞을 때 아르바이트하고 사는 게 난 편하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을 보고 뭔가 하면 너 그래 살면 안 돼 라고 억지로 사회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꼭 이런 지표가 맞다라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엄격한 이런 기준으로 현재 공식 실업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지표까지도 다 발표는 되고 있으니까 여기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사실은 고용정책에서는 이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실업률 통계의 평가까지 봤습니다.